1장. 이른 봄이 되었다. 그간 열심히 어미젖을 빤젓 형제들은 이제 좁은 굴속을 굴러다니며 장난치기에 바빴다. 하지만 젖을 빠는 것도, 눈을 뜨는 것도 가장 느렸던 소백은 가만히 웅크린 채 형제들의 장난질을 구경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덩치가 작고 약한 데다 팔빛마저 확연히 다른 소백은 형제들에게 따돌림 받기 일쑤였다. 어미는 형제들에게 밀려나는 소백을 물끄러미 응시하기만 했다. 어느 때부터인가 아비가 돌아오지 않았다. 항시 사냥감을 물고 돌아오던 아비의 부재가 길어지자 어미는 눈에 띄게 불안해했다. 형제들을 두고 굴 밖으로 나가 한참이나 후에 돌아온 어미는 형제 중 가장 튼튼하고 강한 형제 하나를 입에 물고 밖으로 사라졌다. 남은 형제들은 불안하여 서로 들러붙은 채 몸을 떨었다. 첫 번째 형제가, 두 번째 형제가, 그리고 세 번째 형제가 어미에게 물려 굴 밖으로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소백이 남았다. 홀로 남아 숨죽인 채 바들바들 떨던 소백은 굴 속으로 머리를 들이미는 어미를 향해 있는 힘껏 꼬리를 쳤다. 어미가 소백을 물고 굴 밖으로 나서자 뭐라 형언할 수 없는 안도감이 가슴을 채웠다. 소백을 물고 바지런히 걸음을 옮기던 어미가 갑자기 우뚝 멈추어 섰다. 어미의 귀를 따라 소백이 귀도 쫑긋 곤두섰다. 깊은 숲속 어디선가 스산한 맹수의 울부짖음이 들렸다. 그 순간 어미가 물고 있던 소백을 아래로 툭 떨어뜨렸다. 맹수의 울음에 본능적으로 숨소리마저 죽인 소백은 가냘프게 끙끙거리며 어미를 올려보았다. 어미는 맹수의 울음이 들리는 숲 저편을 한번, 그리고 끙끙거리는 소백을 한번 번갈아 보았다. 말끄러미 응시하는 어미의 눈빛은 소백에게 익숙하였다. 어미는 젖을 제대로 물지도 빨지도 못하는 소백을 가끔 저런 눈으로 보고는 했다. 그것은 약한 새끼를 버려야 하나 고민하는 눈빛이라는 걸 소백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맹수의 울음이 또 한 번 울렸다. 소리는 조금 전보다 훨씬 가까워져 있었다. 어미의 고민은 거기까지였다. 결정을 내린 어미는 마치 소백을 본 일이 없는 마냥 빠르게 숲속 어딘가로 멀어졌다. 소백은 행여나 맹수에게 들킬까 소리내 어미를 부르지도 못하고 멀어지는 뒷모습만 망연히 응시했다. 어미의 붉은색 꼬리털이 완전히 자취를 감춘 후에도 하염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해가 졌다. 항시 좁은 굴 속에서 달라붙어 체온을 나누던 형제들도, 젖을 내어주던 어미도, 사냥을 다녀오면 소백을 살뜰히 핥아주던 아비도 없었다. 몸을 감출 곳 없는 깊은 숲속. 소백은 바로 근처의 커다란 나무 등치에 달라붙어 한껏 몸을 말아 웅크렸다. 바들거리는 몸에 떨림에 따라 몸을 감싼 하얀 꼬리털도 함께 떨렸다. 춥고 무섭고 외로웠다. 칠흑 같은 어둠이 숲속을 감쌌다. 어미가 다시 오지 않을 것도, 소리를 내면 포식자가 다가들 것도 알았으나 소백은 어느 사이인가 낑낑 소리내어 울고 있었다. 혹여나 그 소리를 들은 어미가 다시 찾아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눈을 꼭 감고 꼬리로 눈 위를 덮어가린 채 낑낑거리는 것은 이 소리를 듣고 다가드는 것이 어미일지 아니면 포식자일지 알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얼마나 홀로 울었을까. 사박사박 풀을 밟으며 가까워지는 소리가 들렸다. 소백은 더욱더 눈을 강하게 감고 숨을 죽였다. 다가오는 것이 어미길 바랐으나 어미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소리는 바로 소백이 지척에서 멈추었다. 꼭 감은 눈앞으로 대낮마냥 밝은 빛이 넘실거렸다. 모르시는 숨소리가 들렸다. 소백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얼굴을 덮은 꼬리를 치우고 느리게 눈을 떴다. 아버지. 여우가 하얀색이에요. 검은색 눈이 소백을 바로 코앞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아직 새끼구나. 왜 새끼가 여기 혼자 있을까요? 보아라. 털이 희지 않으냐. 털빛이 흰 것들은 대부분 천성적으로 약해서 오래 살지 못한다. 어미에게 버림을 받은 게지. 불쌍해요. 두 마리
커다란 짐승 중 덩치가 작은 쪽이 소백에게 손을 뻗었다. 그리고 움찔하는 소백이 등을 조심스레 쓰다듬었다. 집에 데리고 가서 돌봐주면 안 될까요? 이대로 두면 죽거나 잡아먹힐 거예요. 작은 짐승의 말에 큰 짐승이 소백을 물끄러미 응시했다. 그것은 마치 소백을 어찌할까 고민하며 보던 어미의 눈과 비슷했다. 돌봄을 받아야 생을 이을 수 있는 새끼의 본능이 소백을 이끌었다. 소백은 저를 쓰다듬는 작은 짐승의 품으로 기어들며 애처롭게 끙끙거렸다. 움찔 놀라던 작은 짐승이 소백을 품에 안아들었다. 제발요. 아버지. 작은 짐승이 큰 짐승을 올려보며 애원하였다. 결국 큰 짐승이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작은 짐승이 품에 안은 소백을 더욱 힘줘 안았다. 작고 털이 희니까 소백. 소백이라고 부를래요. 눈을 뜬 소백은 팔을 뻗어 기지개를 켰다. 차가운 새벽 공기에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여태 잠기운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눈을 비비며 소백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냇물에서 고양이, 새수를 한 소백은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산속을 쏘다니며 산열매를 한 움큼 땄다. 그리고 산열매를 널고 큰 나뭇잎으로 소중히 감싸 안고 한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울창한 풀숲과 덩굴, 나무 사이를 달리는 소백이 발은 마치 구름 위를 달리듯 망설임이 없었다. 작은 산짐승이나 겨우 비집고 지나갈 법한 덩굴과 마주치면 가볍게 허공으로 뛰어넘는데 그 몸짓이 마치 물찬 제비와도 흡사하다. 스스, 스. 한 발 사뿐 디딜 때마다 작은 몸집이 미세한 파공음과 함께 날듯이 앞으로 쏘아져 나갔다. 그러다 커다란 나무가 앞을 막아설 적에는 허공에서 빙글 몸을 돌려 나무 등거를 박차고 쭉쭉 뻗어나가는 모습이 몹시도 날렵하였다. 한바탕 제주놀이를 보는 듯한 다른 박질이 끝난 것은 울창한 산 아래 어귀였다. 그곳에는 작은 장원이 홀로 자리를 틀고 앉아 있었다. 마치 속새와 완전히 단절이 목적인 듯 산속 깊은 곳에 고요히 앉아있는 장원. 소백은 타박타박 걸어 그곳으로 향했다. 대문에는 장원의 이름이 쓰인 듯한 현판이 걸려있다. 반쯤 부서지고 또 반쯤은 불타고 사가버린지라 현판의 글씨는 알아보기 어려웠다. 그것은 비단 현판만이 아니었다. 오밀조밀 자리 잡은 정각 4대체가 전부인 아담한 장원은 불타서 무너져 내렸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사람 발길이 끊긴 지 좋기 수십 년 된 폐가였다. 불타고 무너져 내린 건물 사이사이 비죽이 고개를 치던 어린 나무와 사과가는 나무 기둥을 칭칭 감은 덩굴, 허물어진 담장 아래 무성한 풀숲과 그 사이 슬그머니 보이는 작은 목까지.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인 산속 폐가는 일견 음산하고 음침한 분위기를 풍겼다. 보는 것만으로도 그곳에서 일어났을 법한 비극적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소백은 두려운 기색 한 점 없이 장원을 스쳐 지났다. 소백이 멈춰선 곳은 아담하게 솟은 무덤 앞이었다. 완전히 폐가가 된 오래된 장원과 달리 무덤은 관리가 잘 되어 있었다. 소백은 품속에 소중하게 품고 있던 것을 무덤 앞에 내려놓았다. 감싸고 있던 나뭇잎을 벗기자 올망졸망 맛깔스러운 산열매가 모습을 드러냈다. 소백은 그것을 마치 무덤의 주인에게 먹으라고 권하는 마냥 슥슥 가까이 밀었다. 방금 소백이 내민 산열매 외에도 무덤 앞에는 먹을 것이 참으로 많았다. 바로 어제 혹은 엊그제 가져다 둔 듯한 산열매들이 소복이 쌓여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단 냄새에 끌려온 곤충의 습격을 받아 제 모습을 잃은 당과 조각도 있었다. 소백은 마치 무덤 주인이 그것을 먹는 모습을 구경하듯 기웃기웃거리다가 이내 어색하게 자리를 잡고 똑바로 섰다. 그리고 한 손을 반듯하게 펴서 가슴 앞에 세로로 세우고는 무언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소백이 연신 아미타불을 되뇌었다. 승려도 아닌 멋모르는 소년이 외는 연불은 어색하기 그지없었으나 표정은 사뭇 진지했다. 소백은 한참이나 그렇게 서서 아미타불을 외고 나서야 몸을 돌렸다. 오늘은 열흘에 한 번 돌아오는 장날이다. 산속에 홀로 자리 잡은
폐장원에서 장이 열리는 태아까지는 제법 먼 거리이므로 슬슬 출발해야 여유롭게 다녀올 수 있을 터였다. 입안을 가득 채우는 만두와 당과 맛을 상상하며 신이 나 산속을 내달리던 소백은 일순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열흘 전 장에서 얻어맞았던 이마를 손바닥으로 감쌌다. 아픔은 가신지 이미 오래 익었만 요상하게도 이마가 시큰거렸다. 내게 도둑이라고 하다니 무엄하고 괘씸한 놈이로다. 소백은 마치 금방 다시 얻어맞은 것 마냥 이마를 문질렀다. 어쩌면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이마가 아니라 양심일지도 몰랐다. 조금 전과 달리 무거운 걸음으로 장이 열리는 태아를 향해 걷던 소백은 결국 발길을 완전히 멈추었다. 그리고 입을 비죽이며 깊은 산속을 두리번거렸다. 산속을 살피는 눈길을 따라 귀가 쫑긋쫑긋 움직였다. 그리고 일순간 소백은 한 곳을 향해 마치 벼락처럼 몸을 날렸다. 야채 사세요. 야채. 싱싱합니다. 야채 사세요. 자, 여기 한번 보고 가요. 전병 있어요. 맛 좋은 메밀전병. 열흘에 한 번 열리는 시장은 떠들썩했다. 물건을 사러 나온 사람들과 팔러 나온 이들, 먹을거리 냄새에 이끌려 코를 킁킁거리며 몰려다니는 아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헌데 한껏 목소리를 높여 손님을 부르는 상인이 넘쳐나는 시장통에서 유독 눈길을 끄는 장사꾼이 한 명 있었다. 바로 소백이었다. 직접 캔 약초며 산나물 따위를 파는 안악들 사이에 홀로 끼어 앉은 소년의 모습에 지나던 이들이 힐끔힐끔 눈길을 보내었다. 티끌 한 점 없이 새하얀 복색의 하나로 묶어내린 길고 윤기 흐르는 머리칼, 그리고 하얗고 깨끗한 피부 따위가 소년이 그렇고 그런 산골 소년이 아님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척 보아도 어딘가 귀한 집 자재로 보이는 소년이 산골 안악들 사이에 쪼그리고 앉아있으니 눈에 안 띄려야 안 뜰 수가 없는 것이다. 오가는 이들이 저마다 호기심 어린 시선을 던지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흰옷의 소년 소백은 쪼그려 앉은 채 바닥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소백이 발치에는 어른 손가락 3개 정도 굵기의 뱀 한 마리가 또르르 말려 넓은 나뭇잎 위에 놓여 있었다. 크엄, 크엄. 소백은 바로 머리 위에서 들리는 기침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그러자 동물 가죽을 얼기설기 엮어입은 너저분한 턱수염의 중년 사내가 보였다. 눈이 마주치자 사내의 얼굴이 요상하게 일그러졌다. 뭔가 개운치가 않다는 표정이었는데 소백은 사내가 어깨에 맨 자루를 보고 반색했다. 내 뱀을 사겠느냐? 소백이 대뜸 물었다. 사내가 맨 자루가 이리저리 꼬불거리는 행색이 딱 뱀이 든 자루였던 것이다. 하지만 사내는 흥정을 하는 대신 잠옷 험악한 얼굴로 소백 앞에 뱀을 가리켰다. 누가 이 장터에서 뱀을 팔라고 허락했냐? 여기 장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내가 뱀을 팔았다. 따지고 드는 껄껄한 목소리의 주변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소백과 사내를 주시했다. 특히 엉덩이를 움직여 억지로 소백에게 자리를 만들어주었던 산골 안악들이 안쓰러운 눈을 보냈다. 그렇다고 또 바로 끼어들지는 못했다. 이런 장이라는 것이 처음 자리를 비집고 들어오기가 참으로 힘든 일이었고 지금 따지고 드는 땅꾼, 사내의 행동도 충분히 이해가 갔다. 혹 뱀을 사러 온 손님인가 하여 반색했던 소백은 땅꾼의 삿대질에 눈을 사납게 치켜떴다. 차마 뱀 사라고 외칠 자신이 없던 차에 스스로 찾아든 손님으로 착각하여 반가웠던 만큼이나 우라가 치밀었다. 놈. 내 놈이 감히 어디다가 삿대질을 하느냐. 이런 무엄한 놈을 보았나? 소백이 땅꾼을 향해 손가락을 치켜들며 외쳤다. 저보다 덩치가 2배는 좋게 되어 보이는 사내에게 대들자 맘 약한 산골 안악들이 발을 동동 굴렀다. 행여나 험한 땅꾼이 소년을 해코지 할까 걱정이 되었던 것이다. 뭐라? 이런 쬐끄만 놈이. 하지만 안악들의 걱정과 달리 사내는 말을 더듬거릴 뿐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척 보아도 보통 시골 소년이 아니지 않은가. 잘못 건드렸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사내도
나이를 그냥 먹은 것은 아닌지라 이내 낭패감을 수습하고 엄한 표정을 지었다. 이 장터에도 다 자기 정해진 자리가 있다. 이 장에서는 벌써 10년도 전부터 뱀을 파는 사람은 나뿐이다. 여기서 뱀 장사를 하려면 나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게 도리다. 땅꾼이 그래도 제법 타이르듯 차분히 말하였지만 소백은 전혀 굽힐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다시 삿대질을 해댔다. 웃기고 있네. 내가 잡은 뱀을 파는데 왜 네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 자꾸 내 장사를 방해하지 말고 썩 꺼지거라. 너 때문에 내 뱀을 살 손님이 못 오지 않느냐? 그래도 이놈이. 그것도 싫다면 네가 내 뱀을 사가던지. 뭐. 소백은 하도 어이가 없어하는 사내를 향해 자신의 발치에 있던 뱀을 들어올렸다. 자, 얼른 내 뱀을 사서 썩 꺼지거라. 이런 맹랑한 놈을 보았나? 결국 땅꾼이 소매를 걷고 나섰다. 사람들은 반쯤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또 반쯤은 구경하는 눈으로 사태를 주시했다. 안악들 몇은 아이고 어쩌면 좋아. 하며 소백을 안타까이 여겼다. 땅꾼 사내가 팔을 휘두르려는 때였다. 빈 둘러모인 사람들 사이를 누군가 해치고 들어왔다. 흑색 무복을 입은 큰 키에 젊은 사내였다. 구경꾼들은 젊은 사내의 허리춤에 매달린 검을 보고는 서둘러 자리를 비켰다. 그 뱀 내가 사지. 젊은 사내가 소백 손에 들린 뱀을 보며 말했다. 땅꾼은 눈을 치떴다가 젊은 사내 허리춤에 검을 보고 표정을 누그러뜨렸다. 소백은 뱀을 사겠다고 나선 젊은 사내의 말에 반색하다가 얼굴을 보고는 표정을 굳혔다. 바로 열흘 전에 저의 이마에 딱밤을 날렸던 그 자였던 것이다. 괜히 칼찬 모사에게 덤볐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는 일인지라. 땅꾼은 서둘러 자리를 떴다. 구경꾼들도 흩어졌다. 젊은 사내는 소백의 앞에 무릎을 굽혀 앉았다. 시선이 가까워지자 사내의 얼굴이 자세히 보였다. 이 근방에서는 제일 사람 많고 외부인의 출입도 잦은 태아에서도 좀처럼 보기 어려운 단정하고 준수한 이목구비와 깊고 그윽한 눈까지. 아주 멀끔하니 잘생긴 사내였다. 오늘은 도둑질하지 않고 뱀을 팔아서 만두를 사 먹으려는 모양이구나. 소백은 고개를 팩 돌렸다. 착하구나. 콧방귀를 뀌는 소백이 머리에 무언가가 닿았다. 젊은 사내의 손이었다. 소백이 사납게 눈을 치뜨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젊은 사내는 다시 한번 착해. 하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소백은 서둘러 사내에 손을 쳐냈다. 뱀을 사려거든 얼른 사고 썩 꺼지거라. 소백은 뱀을 사내 앞으로 내밀었다. 빨리 뱀을 팔아야 만두와 단과를 사 먹을 터인데 도통 팔리지 않아 고심이 깊던 참이었다. 이 모험하고 괘씸한 사내에게라도 팔아야 했다. 얼마냐? 젊은 사내가 물었다. 소백은 그 말에 눈에 띄게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여태껏 가격을 생각해두지 않은 것이다. 뱀이 얼마인지 알아야 값을 치를 게 아니냐. 소백이 입을 열지 못하고 버벅거리자 젊은 사내가 웃었다. 목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낮은 웃음은 묘한 매력이 있었다. 옆에 붙어 앉은 상골 안악들이 좀처럼 보기 힘든 사내의 잘난 얼굴과 부드럽고 은은한 웃음에 저마다 얼굴을 붉혔다. 그와는 다른 이유지만 소백이 역시 얼굴이 붉어졌다. 눈앞에 젊은 사내만 만나면 체면 구겨지는 일이 생기니 당장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고 싶었다. 하지만 젊은 사내는 길게 웃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은전 하나면 되겠느냐? 사내가 내민 손에는 은전 하나가 놓여 있었다. 끼케야 구리 동전 몇 개를 생각했던 소백은 눈앞에 나타난 은전을 보고 눈을 번쩍 떴다. 은전 한 입이면 한 식구가 한 달은 먹고 살 큰 돈이다. 소백은 사내의 마음이 변할세라 그가 내민 은전을 비호같이 낚아채고 대신 뱀을 내밀었다. 뱀은 잡아서 들고 오는 길에 하도 주물럭거리는 바람에 물먹은 천처럼 흐물흐물 늘어져 있었다. 사내는 웃는 기색으로 뱀을 받았다. 소백은
뱀을 넘기자마자 화색을 띄우며 만두장수가 있는 쪽을 향해 달려갔다. 뒤에서 또 산의 웃음이 들리는 듯하여 귀가 간질거렸다. 뱀을 판 은전 한 잎은 참으로 큰돈이었다. 소백은 만두와 단과를 한 알음 사들고 폐장원으로 돌아왔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오는 내내 흥얼흥얼 콧노래가 흘러나왔더랬다. 소백은 만두 한 입 먹고 단과 한 입 먹으며 엉덩이를 들썩였다. 이 좋은 것을 열흘에 한 번만 먹을 수 있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아니지. 아니지. 소백은 고개를 내젓고 다시 생각했다. 이 좋은 것을 열흘에 한 번씩 꼬박꼬박 먹을 수 있다니 참으로 흥겹고 좋은 일이로다. 소백은 한껏 부른 배를 문지르며 낮잠을 잤다. 한숨 푹 자고 일어났더니 배가 조금 꺼져 있어 또 만두와 단과를 먹어치웠다. 한숨 자며 꺼졌던 배가 금세 통통하게 불렀다. 소백은 배가 불러 더 먹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며 남은 만두와 단과를 나뭇잎에 말았다. 오래 두면 상해서 먹을 수가 없으니 그 전에 모다 먹어치워야 할 것이었다. 소백은 팔을 괴고 모로 누운 채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부른 배를 한 손으로 쓰다듬으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자니 극락이 따로 없다. 콧노래 따라 발끝을 까딱까딱 흔들 때마다 낡은 나무 바닥이 삐걱삐걱 따라서 콧노래를 불렀다. 소백이 누워있는 곳은 예의 그 폐장원이었다. 어떤 정각은 불타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또 어떤 것은 반쯤 타서 허물어졌으나 그중 그나마 멀쩡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각이 하나 있는데 소백은 열밤에 대여섯 밤쯤은 그 정각에서 놀다 잠들었다. 본래 지내던 정각은 10년 전쯤 바닥이 뻥 뚫려 꺼지는 바람에 이제 남은 곳은 지금 소백이 누워있는 이곳뿐이었다. 그마저도 요즘은 바닥이 삐걱대는 소리가 심상치가 않아서 소백은 이따금 이것마저 무너져버리면 어쩌나 고심에 빠지기도 했다. 한참 흥얼흥얼 콧노래하며 한량 행세를 하던 소백은 감았던 눈을 번쩍 떴다. 장원으로 다가오는 기척들이 느껴졌다. 그 기척은 예민한 소백에게도 겨우 느껴질 정도로 아주 미세하였다. 조심스레 몸을 일으켜 밖을 훔쳐보길 잠시 시커먼 어둠을 뚫고 몇 개의 인형이 장원으로 들어섰다. 하나, 둘, 셋, 넷. 침입자는 인간 넷이었다. 그들은 시커먼 어둠 속임에도 망설임 하나 없이 민첩하고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두런두런 낮은 대화 소리가 귀를 간지렸다. 잠시 작게 속삭이던 그들은 장원을 둘러 살피다가 개 중 가장 멀쩡해 보이는 소백이 있는 정각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소백은 나뭇잎에 잘 싸놓은 만두며 단과를 품에 챙겨 소리 없이 창문을 넘어 숨었다. 그리고 다시 지켜보기 시작했다. 무슨 냄새가 나는데? 뭐지? 만두? 단과? 제일 먼저 정각의 발을 디딘 인간이 중얼거렸다. 그는 귀신같이 음식 냄새를 맞추고 있었다. 그 뒤로 인간들이 차례로 들어섰다. 그들은 마치 밤도둑처럼 온통 시커먼 옷과 망토를 입고 허리춤에 무기를 매달고 있었다. 선객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네. 기척이 잡힐 듯 말 듯해. 찜찜한 기분이야. 제일 처음 들어섰던 인간이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리고 허리춤으로 손을 가져갔다. 그가 그러든 말든 뒤따라 들어선 이들은 어깨에 메었던 짐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잠시 허리춤에 손을 댄 채 두리번거리던 인간도 이내 경계를 풀고 어깨에 걸쳐있던 등짐을 내려놓았다. 손볼 필요 없이 오늘은 여기서 눈을 붙이면 되겠는데. 내일 해 뜨면 수리할 곳을 찾아 손을 보든지 하고. 첫 번째로 들어온 인간이 말했다. 뒤따라 들어온 두 인간은 영 말이 없었다. 숨죽이고 지켜보던 소백은 인간이 말한 내일 해 뜨면 수리할 곳을 찾아 손본다는 말에 인상을 험악하게 구겼다. 남의 집에 말도 없이 쳐들어온 저 밤도적 놈들이 내일도 이곳을 떠날 마음이 없다는 뜻이 아닌가. 소백은 더는 참지 않고 창문을 훌쩍 뛰어 안으로 쳐들어갔다. 이런 밤도적 놈들. 소백이 호통치자 인간 셋이 단숨에 무기를 빼들었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소백도 잠시 놀랄 정도였다. 시커먼 어둠 속에서 드러난 쇠붙이의 날이 번뜩이며 살기 어린 빛을 내뿜었다. 소백은 겁을 먹는 대신 그들을 향해 당당히 삿대질했다. 이런 무엄하고 사특한 밤도적 놈들. 남의 집에 인사도 없이 쳐들어와서 무기까지 빼드느냐. 당장 내 집에서 나가지 못할까? 아니면 내가 아주 혼쭐을 내주겠도다. 잠시 기묘한 침묵이 흘렀다. 소백이 그들을 향하여 기세등등하게 손가락치던 채 씩씩거리는 중에 작은 소리가 나더니 어둠밖에 없던 정각 안에 불꽃이 피어올랐다. 작은 불씨가 공기 중에서 덩치를 불리자 정각 안이 훤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구멍이 뻥 뚫려 하늘이 고스란히 보이는 지붕 아래 무시무시한 무기를 빼든 인간 사내색과 그들을 향해 삿대질하는 흰옷의 소년이 있었다. 이상한 광경이었다. 갑자기 켜진 빛에 잠시 눈을 깜빡거린 소백은 삿대질한 손가락에 한층 더 꼿꼿하게 힘을 주었다. 삿대질을 받는 사내셋은 소년의 모습에도 쉽사리 경계를 풀지 않고 있었다. 그렇게 서로 응시하며 마주선 지 얼마나 되었을까. 접어. 누군가 불어 발소리를 크게 하여 정각으로 들어왔다. 소백은 정각 안으로 들어온 네 번째 인간의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너는... 소백이 놀라 외치자 젊은 사내도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이내 입꼬리를 올려 웃었다. 짓궂어 보이는 웃음이었다. 뱀 장수구나. 젊은 사내의 말에 소백은 펄쩍 뛰었다. 뱀 장수라니. 이런 무엄한 놈을 보았나? 소백이 반박하자 젊은 사내가 고쳐 말했다. 아, 만두 도둑. 소백은 분기탱천하여 하며 얼굴을 붉혔다. 하하. 젊은 사내가 소리내 웃었다. 낮은 웃음은 아까 들었던 것만큼이나 은은한 울림이 있었다. 아이고. 얄밉도다. 참으로 밉살스럽도다. 소백은 하도 분하여 발을 탕탕 굴렀다. 그 모습을 귀엽다는 듯 지켜보던 젊은 사내가 옆으로 손을 휘저었다. 그때까지도 무기를 지켜들고 있던 세 명의 남자가 그제야 무기를 집어넣었다. 헌데 네가 왜 여기에 있는 거냐? 젊은 사내가 웃음을 멈추고 물었다. 소백은 화가 나서 붉어진 얼굴로 사내들을 향해 삿대질했다. 그것은 내가 할 소리다. 내 놈들은 어째서 허락도 없이 여기에 쳐들어온 것이냐. 여기는 내 집이다. 소백의 주장의 남자들이 서로 눈짓을 했다. 오갈 곳 없는 그들이 이곳에 밀고 들어와 살려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었다. 절대 그렇게 둘 수는 없지. 암만. 이곳은 내 집이니 어서 썩 꺼지거라. 보니 이곳은 낡고 오래되어 놀기에는 위험해 보이는구나.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거라. 여기가 내 집인데 어디로 가라는 것이냐. 너야말로 어서 내 집으로 썩 꺼지거라. 소백이 외치는데도 젊은 사내는 정가간을 살피듯 둘러보고 등짐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마치 휴식을 취하려는 듯 가장 멀쩡한 마룻바닥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젊은 사내가 그리하자 나머지 세 사내도 따라서 각자 자리를 잡고 앉아 주섬주섬 짐을 풀기 시작했다. 소백은 저의 한껏 화난 심정을 드러내듯 마룻바닥 위를 쿵쾅쿵쾅 거칠게 걸어 사내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사내의 검은색 옷자락을 잡아 밖으로 당겼다. 어서 나가라. 이 도적놈아. 어서. 소백이 양손으로 잡아 질질 끌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남자는 제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남자는 끙끙거리며 저를 잡아 끄는 소백을 보더니 이마에 손가락을 튕겼다. 딱. 아. 소백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얼마나 아픈지 눈앞에서 별이 번쩍였다. 아이고. 나 죽는다. 아이고. 소백은 핀도는 눈물을 삼키며 이마를 문질렀다. 사내에게 2번이나 얻어맞은 것도 모자라 자신의 집까지 빼앗기게 생겼으니 하도 억울하고 분하여 눈물이 났다.
어쩜 이리 잘 먹노. 유모 은씨가 소백이 등을 쓰다듬으며 칭찬했다. 소백은 그 와중에도 한 모금이라도 놓칠세라 세차게 젖을 빨았다. 배가 부르다 못해 터질 듯 부풀어 올라도 젖에서 떨어질 줄 모르자 가만히 쳐다보던 무은이 소백을 달랑 안아 올렸다. 꺄앙. 소백이 항의하자 무은이 어미 개를 발로 밀어 멀리 보내버렸다. 그리고 소백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터질 듯이 부른 배를 쓰다듬기 시작했다. 그렇게 계속 먹다가는 배가 터지겠다. 소백아. 항의하려 입을 벌리자 그 트림이 터졌다. 동그랗게 부푼 배를 쓰다듬는 손길에 호응하듯 꺽 트림이 연신 흘러나왔다. 그것을 보던 요모 은씨가 어깨를 들썩이며 웃었다. 무훈이 소백이 콧등을 손가락 끝으로 두드리며 이러다 여우가 아니라 돼지가 되겠다 하며 혀를 찼다. 공부할 시간이 다 되었다며 알리는 상 총관의 말에 무훈은 시무룩한 얼굴로 일어났다. 장원과 살림을 관리하고 청소도 하고 집수리도 하고 사냥도 하는 만능상 총관은 무훈의 공부 선생이기도 했다. 터덜터덜 공부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다. 소백은 그런 무훈의 뒤를 쫓았다. 하지만 소백이 있으면 도무지 집중하지 못하는 무훈 때문에 바로 문 앞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소백은 공부하는 소리가 들리는 문 앞에 앉아 뒷발로 목덜미를 긁었다. 무훈과 떨어져야 하는 이 시간이 가장 지루했다. 평소처럼 이곳에서 잠시 웅크리고 낮잠을 잘까? 아니면 나가서 놀까 고민하던 소백은 저쪽 멀찍이 보이는 어미개의 모습에 눈을 번쩍 떴다. 소백이 입맛을 다시며 달려가자 어미개가 으르렁거리며 멀리 뛰어가 버렸다. 소백에게 젖을 먹이는 어미개는 실상 그것을 죽기보다 싫어했다. 소백에게 벌써 이빨이 나 있다 보니 젖 물리는 것이 몹시 아팠던 것이다. 도망가는 어미개를 쫓아다니는 모습을 본 이들이 아이쿠. 소백이가 또 젖 달라고 쫓아다니네. 하며 웃었다. 어미개는 속도를 높여 멀찍이 도망가고 말았다. 소백은 입맛을 다시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을 지나 겨울로 달려가고 있었다. 마당 가득 떨어진 낙엽을 쓸어 모으는 손길들이 부지런하다. 소백은 산더미처럼 쌓인 낙엽 더미에 뛰어들어 뒹굴다가 들켜 주랭랑을 놓기도 하고 어미개 대신 젖을 내줄 염소에게 놀러 갔다가 단단한 머리통에 받칠 뻔하기도 했다. 사실 젖을 때 시기는 지나도 한참 지난 때였다. 하지만 젖형제들에게 지어 제대로 젖을 빨지 못했기 때문인지 소백은 유난히 젖 욕심이 많았다. 벌써 이빨이 다 나서 사냥을 하고도 남을 떼 것만 젖이 나는 가축만 보았다 하면 좋다고 달려들었다. 멋모르는 무는 소백이 몸이 약해 고기를 못 먹는 줄 알고 치근하게 여겨 바지런히 젖을 먹이려 들었다. 소백은 얌체처럼 끙끙 불쌍한 척해가며 그 젖을 배 터지도록 얻어먹고는 했다. 그리고 무흔이 없는 틈에 개구리나 작은 새, 부엌에 고깃덩이를 먹어치우고 시치미를 뚝 떼었다. 무흔이 공부를 마칠 때를 기다리며 논일던 소백이 눈에 작은 개구리 한 마리가 들어왔다. 소백은 화초에서 화초로 팔짝 뛰는 녀석을 단숨에 낚아채 가득가득 야물게 씹어먹었다. 빨래를 널던 유모 의씨가 그것을 보며 저런 내숭쟁이 같으니라고 하며 혀를 찼다. 꿀꺽. 개구리를 삼킨 소백은 혀로 입가를 싹싹 핥아 증거를 없앴다. 그리고 무은의 공부방 앞으로 돌아갔다. 소백아. 공부를 마치고 나온 무은이 소백을 번쩍 안았다. 소백은 꺄ڭ거리며 한껏 반가운 체를 했다. 어느새 홀쭉해진 배를 본 무은이 젖먹을 시간이라며 어미 개를 찾아 고개를 휘저었다. 도련님, 곧 녀석 조금 전에도 개구리를 잡아먹었어요. 젖 들어갈 배도 없을걸요? 뭐? 내가 개구리를 잡아먹었어? 눈을 휘둥그랬다며 무은이 물었으나 소백은 좁고 작은 주둥이를 꾹 담은 채 시치미를 떼었다. 하긴 이렇게 작은데 어떻게 개구리를 잡아먹겠어. 무은이 피식 웃으며 소백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유모은 씨가 저 약삭 빠른 놈 좀 봐. 누가 여우 아니랄까봐 하며 고개를 내저었다.
왕씨가 영악한 노미로 새하며 맞장구를 쳤다. 밖으로 놀러 갈까? 무은이 물었다. 소백은 경. 소리 높여 대답했다. 무은이 빙긋이 웃으며 소백을 발치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자세를 낮추더니 하나, 둘, 셋 하며 다른박질하기 시작했다. 소백은 무은을 놓칠세라 공중공중 뛰어 그 뒤를 쫓았다. 대문을 지나친 무은과 소백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내달렸다. 그러다 무은이 먼저 지쳐서 바닥에 털푸덕 주저앉았다. 아이고, 힘들다. 무은이 숨을 크게 헐떡였다. 소백도 그 옆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이른 오후의 숲속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모습을 보이지 않는 온갖 생물들의 소리가 소백이 예민한 귀를 간지럽혔다. 개 중에 혹시 저를 버린 어미나 젖정제들의 소리가 섞여 있을까 하여 소백은 연신 귀를 쫑긋거렸다. 하지만 들리지 않았다. 저쪽 숲 끝자락에 자리를 틀고 앉은 이가장이 보였다. 무은의 집이자 이제는 소백이 집이기도 한 이가장은 인적이 드문 울창한 산속에 홀로 자리 잡은 장원이었다. 무은의 부친이자 장원의 주인인 이어가 거주하는 북쪽 정각을 비롯하여 오밀조밀 5채의 정각이 자리를 잡고 있고 낮은 담벼락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그리고 그 담 주변으로는 신령한 태산의 줄기가 둘러있어서 장원은 마치 울창한 산을 담으로 두른 듯 보이기도 하였다. 무은이 소백을 들어 저의 무릎 위에 올렸다. 무은은 산속으로 조금만 들어와도 소백을 무릎에 올리거나 품에 안았다. 초반에는 잘 몰랐으나 이제는 알 수 있다. 무은은 소백이 어느 순간 산속으로 자취를 감추어 버릴까 봐 염려하고 있었다. 그럴 때 무은의 눈은 새끼 시절 소백이 어미를 응시하던 눈빛과도 흡사했다. 소백은 저보다 덩치는 몇 배나 크지만 여태 새끼에 불과한 무은의 볼에 콧등을 비볐다. 무은이 아하. 맑고 경쾌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소백을 위로 번쩍 들어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았다. 소백아, 소백아. 산에 돌아가지 말고 나랑 평생 같이 살자. 응? 무은이 소백이 귓가에 속삭였다. 소백은 그런 무은의 까만 눈을 말끄러미 응시했다. 무은의 깊고 맑은 눈동자에 비친 소백은 이름처럼 티끌 하나 없이 희고 풍성한 털을 가진 작은 여우였다. 사람들은 소백이 흰 털과 푸른 눈을 보며 어여쁘다 칭찬하였지만 기실 소백은 자신이 무은과 같은 생김새를 가진 짐승이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럼 너랑 평생 같이 살 테다. 네가 커서 다 큰 짐승이 되어도 나는 너랑 같이 살 테다. 소백의 그 소리 없는 대답을 무은이 금세 알아듣고 해사하니 웃음을 지었다. 번쩍. 마치 얼음물을 맞은 것처럼 눈을 뜬 소백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산새들의 지저김이 적잖이 소란스럽다. 어슴풀에 밝아오는 하늘은 푸르스름했다. 소백은 이리저리 구르며 기지개를 켜던 평소와 달리 날렵하게 일어나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소백의 기척에 잠이 깬 것인지 여기저기 흩어져 누워있던 사내들이 상체를 일으켰다. 그 모습이 푹 잠들었다 깬 사람들 같지 않고 잠시 누워 자는 신용만 하던 것 같았다. 소백은 태어난 체하였으나 속으로는 몹시 당황하였다. 내가 언제 잠들었던 것인고? 어제 분명 버티고 앉은 사내를 잡아 밖으로 끌어내려 낑낑거리다가 당장 나가라 삿대질하길 반복하였더랬다. 그래도 나가지 않는 사내가 하도 괘씸하여 그 면상에다가 귀중한 만두와 단과까지 집어던지지 않았던가. 기억 속을 더듬던 소백은 던진 만두와 단과를 덥석 받아먹던 사내의 괘씸한 행동을 떠올리며 주먹을 바르르 떨었다. 그리고 분노하느라 자신이 언제 잠들었던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잠시 잊어버렸다. 잠기운 하나 보이지 않는 다른 사내들과 달리 무엄하게도 2번씩이나 딱밤을 때린 사내는 여태 꿈나라였다. 잠든 틈에 혼쭐을 내어줄까 잠시 고심하던 소백은 그새 훤히 밝아오는 아침 하늘을 보고 그 계획을 미루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있었다.
소백은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쳐들어온 것도 모자라 태평하게 잠까지 퍼질러 잔 도적놈들을 뒤로하고 산속으로 달렸다. 울창하고 빽빽한 나무와 덤불들 사이를 나는 듯 헤치며 달리는 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소백은 그렇게 날쌘 제비처럼 산속을 내달리며 산열매를 땄다. 한 움큼 딴 산열매는 평소처럼 넓은 잎사귀에 잘 싸서 품에 안았다. 그리고 다시 장원을 향해 발을 돌렸다. 장원 어귀에 다다라 다른 박질을 멈춘 소백은 무덤으로 걷던 중에 걸음을 멈추었다. 아담하게 솟은 무덤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멀찍이서 보는 것만으로도 그가 괘씸한 젊은 사내임을 알았으나 그럼에도 이순 가슴이 철렁하였다. 소백은 애써 표정을 가다듬으며 무덤으로 걸었다. 저리 비켜라. 소백은 날카롭게 말하며 사내를 옆으로 밀쳤다. 사내는 순순히 옆으로 물러섰다. 소백은 옆에 사내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무시하고 무덤 앞에 나뭇잎 보퉁이를 내려놓았다. 잘 감싼 나뭇잎을 펼치자 하나 뭉개지거나 으깨진 것 없이 어여쁜 산열매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소백은 산열매를 먹기 좋게 펼쳐 무덤 앞으로 밀었다. 그리고 매일 그렇듯이 누군가 먹기를 기다리듯이 고개를 기웃기웃했다. 젊은 사내는 소백의 행동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검은 눈이 마치 관찰하듯 소백을 빤히 보는 것이 느껴졌다. 묘하게 신경에 거슬려 머리 한쪽이 삐죽거렸다. 하지만 소백은 애써 모른 채 하며 무덤 앞에 똑바로 서서 한 손을 가슴 앞에 세웠다. 사내를 혼내주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중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소백은 평소와 다름없이 열심히 아미타불을 중얼거렸다. 곁에 사내가 몹시 신경 쓰여 모른 척하기가 힘들었다. 그 때문에 소백은 평소보다 아미타불을 10번쯤 더 하고 끝을 냈다. 이것들은 다 네가 가져다 둔 것이냐? 사내가 소백이 볼일이 끝나길 기다렸다는 듯 물었다. 사내가 보는 것은 무덤 앞에 수북하게 쌓인 산열매나 꽃 따위였다. 시일이 지나 시들시들한 것도 있고 여태 생생한 것도 있었다. 사내는 무릎을 굽혀 앉더니 시들시들해진 꽃으로 손을 뻗었다. 건드리지 마라. 순간 머리끝까지 솟구친 화에 소백은 사내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리고 꽃에 닿기 직전인 사내의 손을 세게 물었다. 콱 하며 살에 이빨이 박혔다. 소백은 손을 세게 문 채 주먹을 마구잡이로 휘둘렀다. 퉁, 퉁, 퉁. 두 주먹이 사내의 어깨며 가슴을 가리지 않고 때렸다. 헌데 이놈의 사내는 어찌나 몸이 단단한 집 때리는 주먹이 적잖이 아팠다. 이제 끝난 거냐? 한참을 얌전히 맞은 사내가 물었다. 소백은 주먹 아픈 것을 애써 참으며 물고 있던 손을 놓았다. 어찌나 화가 나는지 눈물이 핀 돌았다. 사내는 참 요상했다. 그는 피가 흐르도록 물린 손은 신경도 쓰지 않고 주먹으로 흠씬 얻어맞은 적도 없는 것 같은 얼굴이었다. 사내는 다시 무덤 앞에 산열매며 꽃을 훑었다. 하지만 소백에게 한껏 얻어맞아서인지 다시 손댈 시도는 하지 않았다.